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라고 하면 강하게 일본에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 가치만큼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는 TF에는 11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어떤 IAEA와 관계되는 그 원자력 연구 기관도 확증 모니터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두 가지 시각이 첨예합니다. 심지어 과학이냐 미신이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정부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자세히 들어봅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본 오염수 방류가 언제 시작될 건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계획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서 오염수 방류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수 방류라고 하면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라고 하면 강하게 일본에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 가치만큼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AEA 보고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부 우리 국민들 중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IAEA가 내놓은 보고서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안에는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IAEA라는 것이 국제 원자력과 관련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 또 IAEA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요. 현재 187개국에서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는 TF에는 11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IAEA와 관계되는 그 원자력 연구 기관도 확증 모니터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IAEA의 그 신뢰성이나 그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아마 따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데 일본의 어민들하고 일본의 시민들 속에도 반대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일본에서도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우리 보고 계속 믿으라고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믿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매일 저희가 일일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 오염수 방류를 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흔히 저희가 이제 괴담이라고 부르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저희 국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EU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반대 철회를 밝혔지만 우리 한국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더 신중한 그런 정책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네네. 후쿠시마 현 등 8개연의 수산물이 전면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경우에도 저희가 요드, 세슘 검사를 거쳐가지고 네. 미량이라도 저희 방사능이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17개 핵종에 대해서도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를 하고 있죠. 네네. 그 말은 결국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측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IAEA에서 네네. 주관을 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IAEA가 진행하되 그 안에 우리 전문가도 들어가는 형식이 됩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요. IAEA에서 일본의 현지 사무소를 개설을 하기로 했고, 아 네. 네, 그 사무소와 관련된 형태가 될지 아니면 독자적인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요즘 그 부산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요 수산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는 뉴스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어민들 혹은 수산업 종사자들은 피해를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대책 같은 건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으신가 해서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네, 부분입니다. 네, 사실 네.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않았죠. 그래서 네.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먼저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러한 괴담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를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일단 그 소비 위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비축이라든지 네. 민간 수매를 통해서 수산업자나 관계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사상 최대의 네. 정부 비축 민간 수매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 소비 위축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대한 입욕도 좀 네. 걱정이 된다고 네.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또 지난번에 나온 세슘 우럭 같은 네. 그런 거 오염된 생선의 그런 유입이라든지 우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잡은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잡았는데 일본으로부터 온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천일염을 먹는 것도 네. 우려가 있다는데 안정성을 어떻게 점검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매주 전국의 대표적인 2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아, 네. 그 결과를 매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슘 우럭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아마 이제 좀 팩트가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슘 우럭은 일본의 어떤 근해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네. 도쿄 원전 145기 치수구 앞에서 그러니까 그 통제구역 앞에서 저희가 네. 포획을 한 겁니다. 당연히 네. 펜스가 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슘 우럭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나 그렇지 네.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럭이라고 하는 것은 어류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네. 이게 해유성 어종이 아니라 정착성 어종이라고 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수온하고 그 서식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럭이 이 태평양을 건너서 네. 대한해역까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쭤보셨던 질문이 네, 그게 천일염 식용 천일염,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 지금 천일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사재기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천일염이 따지고 보면 삼중수소가 결국 물과 같은 성질이거든요. 네, 네. 마르면 다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천일염이 오염이 되려면 네. 우리 바다가 방사능 농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네, 당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방사능 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우리 천일염 소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드리면 이제 해수욕을 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가 안전한가? 또 이제 생선을 먹으러 왔다. 이 생선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거를 거기 개별적으로 간 소비자분들이나 또는 이용객들이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저희가 장치를? 저희가 이제 수산물하고 네. 먹는 물에 대해서 네, 바닷물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제식품규격이라고 네, 코덱스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기준보다도요. 10배 이상 강화된 네, 네. 기준을 네, 적용을 네. 하고 있고 특히 바닷물 같은 경우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준보다도 100배 네, 더 네.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일 그 검사한 결과를 지금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 올려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방사능이라고 치시면 네. 매일매일 검사한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안전, 관심, 위험으로 구분을 해서 시각화 시켜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온라인으로 네. 어느 지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은 거기에 네. 다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네. 실시가 되고 실시를 있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대담에 부산시장 나오셔가지고 네. 왜 이렇게 그 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전광판이 있어서 네, 네. 거기에 뭐 오염 이게 나오는 것처럼 네, 네. 부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정부에서 알고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에 있는 전광판, 주요 전광판이겠죠. 그리고 네. 코레일이나 SRT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네. 또 부산역, 고속버스 터미널 아마 쉽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북한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부산을 넘어서 전 세계의 신해양 문화 관광의 어떤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 단독 임찰로 인해서 유찰이 됐고요. 지금 생각은 올해 안으로 저희가 재공모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차관을 이제 맡으셨으니까 네. 또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북한입니다. 네네, 북한 개발에 있는데 부산 시민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물론 그렇지 않고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잘 돼야겠지만 만약에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게 되면 북한 2단계 개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해수부에서는 그 엑스포 유치와 상관없이 네네. 북한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리고 원도심의 다시 부활을 이끌어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을 그럼요. 할 때 북한 재개발, 특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애착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굴러가서 엑스포 유치와 또 개최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에서는 이 북한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부산을 넘어서 전 세계의 신해양 문화 관광의 어떤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부산 북한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항만 기능이 많이 좀 쇠퇴하고 있고 기능 재편 또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수요를 잘 받들어서 올해 이제 기반 시설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교통과 함께 다양한 문화, 관광 이런 시설들이 구비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언제쯤 뭐 결정이 됩니까? 그래요. 좀 안타까운 네, 일이긴 네. 한데요. 이 북한 랜드마크 부지라고 하는 게 사실 엑스포하고도 연관이 되어 그럼, 있거든요. 부산의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단독 응찰로 인해서 유찰이 됐고요. 지금 생각에는 올해 안으로 저희가 재공모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 북한의 랜드마크가 제값을 받고 또 공익성과 그 수익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 이렇게 삼자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네, 북항 2단계 사업의 사업 시행자 모델을 네. 짰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시가 주도가 되고 BPA, 부산항만공사, 거기에 이제 부산도시공사, 코레일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모델을 가지고 네.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실무적인 협의부터 그다음에 아주 고위급에까지 항상 이 3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20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네. 이제 곧 사업 시행자로 부산시 컨소시엄이 지정을 받게 됩니다. 네. 아마 그러면 더 속도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북항 2단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엑스포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단하게. 네, 그리고 줄여 나가고 있고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실시 계획 승인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아마 부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네. 계실 건데 이제 1단계 사업은 올해 3월에 준공이 돼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완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 공공시설에 대한 그 관리청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네. 연내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도 갖춰줘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내년까지는 다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충장로 지하센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복합터미널 그리고 트램 등과 같은 교통시설도 체계적으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엑스포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이 우리 대담하는 중간중간에 경제부시장 부산에서 지내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해수부에 이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으시니까 그런 해수부의 차원에서 부산의 발전에 좀 더 이건 뭐 어떤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구상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구상이 좀 소개했네. 결국은 이제 부산이 네. 발전하는 게 이런 국제와 함께 해양 도시라는 그 강점을 잘 살려야 되잖아요. 국제화와 네, 해양 해양 도시. 도시. 네. 딱 이 조건에 맞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홍콩의 기능이 많이 쇠퇴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아시아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그 기능이 많이 넘어가 있지만 해양 금융, 해양과 관련되는 다양한 산업들, 특히나 스타트업들을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하고 그 네. 스타트업들이 해양과 관련해서 수산과 관련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거가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는 부산시와 해수부가 같이 네. 협력을 해 나가시는 네.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 출마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네, 네. 아마 더 열심히 하라고는 그런 네, 격려, 응원의 목소리로 듣고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방류 이런 국가적 어떤 아젠다 앞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정치적 일정이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주어진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가와 부산시를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부산시 감사 결과 북한 오페라하우스가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지연에다 부실 공사까지 이쯤 되면 과연 제대로 건립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건물 내부 콘크리트 벽면이 갈라져 있습니다. 균열 사이로 물도 새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내부 모습입니다. 지하 1층부터 무대가 들어설 장소까지 벽, 천장 할 것 없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초부터 넉 달간
공사 전반을 감사한 결과 건물 균열이 850군데 넘게 발견됐지만 720곳은 균열 원인조차 모릅니다. 문제는 이 균열 일부가 매립지 지반이 침하되는 부등침하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 부등침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부실 공사의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소방 설비 3,800여 개는 설계와 다르게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싼 부품을 썼고 무자격자의 부실 용접도 7,000곳 넘게 발견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실 공사를 한 시공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년 전 완공됐어야 할 오페라하우스는 2026년 준공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부실 시공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면 수천 곳이라고 하는데 감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보여지고 있는 현재 이 흉물의 상태처럼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부터 해서 기계시설 그리고 뭐 배관 그리고 이미 공사한 흔적들도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곳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법 논란이 일어나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부분부터 공사를 하면서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다 보니 네. 더욱더 이 건물 자체의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등침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네, 되고 네,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것도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등침하 하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 이제 좀. 오페라하우스의 벽 내부에 네, 네. 858군데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균열이 네, 그 균열이 네. 이유가 부등침하 때문이라는 그럼 겁니다.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부등침하라는 문제가 거는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불균등하게 집안이 침하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침하가 되면 네. 균열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858군데라는 많은 균열이 있었던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소방 배관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자격자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특수 용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네. 그냥 일반 용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2건의 위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아니고 위법 사항이 네네. 발생한 네네.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시의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이 시공을 하는 이 건설사에도 그 책임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처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은 이 오페라 하우스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지속해서 들어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등침하 같은 경우는 결국 안전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 건설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연 재난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미 완성이 되었어야 할 건물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고 네. 앞으로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전이 이제까지 점검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뭐 정밀 진단, 정밀 안전 진단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네네. 용접, 배관, 소방, 그리고 스프링쿨러까지도 계약상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님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여러 시장님을 거쳐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부산시의 이런 행정상의 책임이 분명히 지어져야 네네.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의 문제죠. 네, 시민들께서 생명과 또 이런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사를 완전 중단하고 초정밀 진단을 우리가 네네. 시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초정밀 진단 하면은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하면? 애초에 올해가 네. 이제 두 번째로 미뤄진 목표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준공 완성에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네. 지금도 준공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기본 기능도 못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네. 디자인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다시 짓는다라고 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 착공에 들어간 오페라하우스. 이듬해 시공사가 건물의 핵심 부인 전면부 철골 구조물 이음 설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9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공사는 아직 제대로 된 설계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재 시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조재에 대한 도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업체는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감재하고 저희가 좌표를 드립니다. 좌표를 줬어요. 예, 좌표 어디 있습니까? 좌표 도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기초 구조물을 두고도 부산시는 바뀐 설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시공사는 어떤 공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 중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 세금 부담 문제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번 감사에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나온 그 감사에 대한 얘기는 부산시의회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감사가 진행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21년도에. 왜냐하면 그동안 이 공정 자체가 멈춰져 있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네. 이번 의회가 출범을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서 이 건설공사의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9대 시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7월 1일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받으면서 아직도 그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많고 네네. 조금 더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의회가 다시 감사를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 결과를 그럼 보고 나서는 시의회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공법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공법의 경우 더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네. 이유로 공법에 대한 감사는 제외하고 네. 다른 부분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였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네. 이제 곧 시의회가 행정감사 시즌에 다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네. 행정감사가 돌입하면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포인트 형식으로 이 오페라하우스를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강하게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안전관리 계획도 미행을 네네. 하고 있고 미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사와 시공사와 시의 총체적인 난국인 이 상황에서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우리 시민분들의 기대감도 거의 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과연 이 오페라 하우스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오페라 하우스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공사 비용만 3천억이 넘는 네네. 규모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분들에게 문화에 대한 의미로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엑스포나 아트센터나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가 맨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북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처음부터 전면 재시공이 아닌 철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지현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네. 하지만 철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가장 그렇죠. 상징적이잖아요. 그 건물이 2년 만에 짓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14년 만에 완공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아주 오랫동안 계속 공법을 수정하고 또 정치적인 다툼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호주 사람들의 중요한 마음의 양식, 안전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네네. 이유에서 14년 만에 해냈거든요. 그리고 호주는 그 건물을
토대로 아주 융성한, 아주 네네. 왕성한 이런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오페라 하우스도 저는 2026년까지 완공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강해 가면서 결국에 좋은 건물을 꼭 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 자체가 디자인 자체로만 해도 67억이 넘게 소요가 네. 됐고요. 지금까지 지은 건물에 대한 매몰 비용만 해도 300억 가까이 됩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500억이 더 증가한 3천억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설계사와 시공사와 시행태를 본다면 과연 이 부분이 이후에도 미뤄지지 않고 제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 문제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비콘 그라운드라든지 네네. 그리고 장림포구와 같이 100억 넘게 소요가 된 공공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지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흉물이라는 별칭을 네네. 갖게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반면 교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를 또 별도로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드니의 경우에서 오페라 하우스는 하나의 랜드마크이자 그 항만을 만들기 위한 곳이었다면 북한은 지금 엑스포 및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마이스트로 정명훈 씨에 대한 그 네네. 단장 취임식이 있으면서 아트센터에도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버금가는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네네.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위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네네. 해외에서 나가서 건축을 공사를 따낼 정도로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건물을 공법 문제로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꼭 완공되어서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또 시민들께도 좋은 시설로 꼭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폭염, 찜통더위, 지난주는 이런 말로도 부족할 만큼 무더웠습니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부산 지역 무더위 쉼터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매축지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길 한편에 설치된 파라솔 아래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솔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장소. 내리쬐는 불볕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내 쉼터인 경로당은 너무 좁아 5명 들어가기도 힘겹습니다.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혹시 안 가고 계세요? 안 간대.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되고. 부산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1,500여 곳. 하지만 야외공원이나 주택가 평상도 쉼터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에어컨 바람 쐴 수 있는 주민센터도 올해부터 도입된 점심시간 휴무제로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문을 닫아버립니다. 관공서에서 저렇게 문을 닫으니까 주민들은 좀 불편하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간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까지 40여일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4명. 더위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무더위 쉼터는 무용지물에 땡볕 작업을 이어가는 야외 공사장도 수두룩합니다. 찜통더위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폭염 경보가 네. 심각 단계로 심각. 격상이 네, 됐습니다. 네, 네. 4년 만에 심각 단계가 격상이 네.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까지는 없었던 그런 폭염이라는 것이죠. 도시별로 보면 하루에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사망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3배. 네, 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바로 폭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습도까지 더해져서 이 폭염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번 폭염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도 그런 보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오시는 관광객도 많지 않습니까? 해수욕객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의 81%가 지금 네. 폭염을 겪고 있다라고 네. 응답한다고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564명이 이제 온열 질환 환자로 작년에 네, 개수가 나왔고요. 네, 네. 사망하신 분은 9명에 이릅니다. 네. 이제 매년 거의 새로운 폭염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야외 활동을 전제로 해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대한 관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캠페인이나 재난 문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광지에서 이동식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 무더위 쉼터 1,500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요? 네,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무더위 쉼터라는 것은 특히 노인층을 네. 타겟팅으로 해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로 경로당, 또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과 네. 같은 관공서를 위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위를 먹게 되면 뭐 카페에 간다든지 또 인근의 다양한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여름을 좀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네. 이런 문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네. 긍정적인 효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인력 헤게모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아파트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주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충하기 위한 유사 시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무더위 쉼터 확충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119에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을 비롯한 기관이 협동이 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발생 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네, 것입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질병관리청도 네, 지금 네. 이 온열 질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시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미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 재난의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것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에어컨이나 이렇게 냉난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그리고 노동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지만 네. 고령층이나 또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보통 관공서나 경로당 위주이다 보니 주말에는 네, 영업을 문을, 하지 않는 네, 부분이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6시 이후 즉 업무 네. 외 시간엔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네. 보니 지하철 역사라든지 네. 아니면 인근의 호텔이나 24시간 프랜차이즈 아니면 저희와 같은 이런 정당들이 조금 열어놓는 그러한 공간들을 조금 더 섭외를 하는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네, 나왔던 네. 것처럼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야간에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은 무더위 쉼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밤에도, 네네. 야간에도, 주말에도 네네.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분명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이해관계에 네,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체나 또 호텔 네. 등의 이런 쉼터를 우리가 개설하는 것, 이 네, 지극히 개인의 영역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또 자유원리에 조금 위배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서 사실은 강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공서를 위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충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호텔 로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구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기초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네. 섭외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고령층 위주의 그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더 길게 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력 보충에 대한 문제를 시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소방 인력.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현장 감각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4년 만에 오는 폭염이고 그리고 4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일어나는 폭염 인명 사태에 대해서 우리 소방 인력, 공무원 인력들이 매뉴얼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현장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딱 집어서 그 업체와 관련한 업체들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죠. 내만 받아먹나? 다 받아먹는데 부산시에 다 받아먹는데 왜 내만 자꾸 일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만으로도 손쉽게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부산시와 기초단체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만 1조 6,6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의계약 규모가 큰 데다 제도가 허술하다 보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 안에 구군도 그렇고 수의계약이 문제라는데 수의계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부산시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지방계약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기준에 따라 이제 한 기업과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입찰이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보통은 그죠?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여러 기업이 공모를 네,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위탁이나 용역, 공사 등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 전문 기술이 있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행정을 하고 네네. 또 좀 더 실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네.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몰아주기라든지 쪼개기에 대한 계약 문제로 인해서 한 업체만 계속해서 비용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한 곳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서는 시의 입장에선 전례가 있고 실적이 있는 기업에 계속해서 일감을 주다 보니 새로운 기업들은 전혀 도전을 하지 네.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제 CCTV를 예로 아, 한번 들 수 CCTV.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계획을 잡고 다 보급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 혹은 수리가 필요한 곳만 교체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가격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2천만 되어 원 이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CCTV 한 대를 설치하고 교체를 하는데 2천만 원 이하로 들겠죠. 그래서 한 업체에다가 쪼개기 형식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할 때마다 계약을 맺는 경우가 네. 발생합니다. 네네. CCTV뿐만 아니고 뭐 펜스라든지 맨홀이라든지 네. 뭐 또 햇빛 가리개라든지 네. 가로 등 너무 많은 품목에서 이런 편법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CCTV 관련해서 양산시에서는 또 공무원이 이런 기업과 유착 관계에 엮여서 또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네. 발생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관련된 것이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달청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MAS를 운영한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이제 MAS라는 제도는요. 네네. 조달청에서 네. 세 개의 기업과 단가 계약을 합니다. 세계 기업과 네, 그리고 네네. 그 단가 계약된 내용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네. 세 개 중에 한 품목을 선택해서 네. 바로 물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계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기간이 짧아진다라는 이득이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수의계약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게 지적입니다. 공무원이 세 가지 항목 중에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하나의 업체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구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지적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네, 네. 나라상터라는 곳은 결국 시나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부가 이용하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네. TV에 대한 항목을 올리게 되면 여러 업체가 우리들이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올리게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앞서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다수 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결국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 MAS, 이 마스의 목적은 원래 중소기업에게 더 기회를 좀 보장해주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고 특히 대기업의 제품 사양과 동일하게 그 모집 사양을 올리는 바람에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맞춘다든지 하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감사원에서 적발을 합니다. 네. 이미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아주 살아있는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시도 감사원의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적발이 된 전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신뢰하고 수의계약 시스템에 있어서 일탈하는 공무원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 전체를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물품을 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굉장한 업무 로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 우리 물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약소기업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꼭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기업들 또 영세상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일부 일탈 공무원들 그리고 잘못된 기업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사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다소 또 잘못된 이런 식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행정적인 어떤 보완책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은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계약 관리에서는 분명히 퍼센테이지별로 관리는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부서와 5회 이상 체결을 하는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전체 그 계약에서 2% 내외로 수의계약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한 업체와는 2회 이상 혹은 3회 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최저 금액인 1,000만 원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그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저런 걸 참고하지 않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용이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해양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부산시가 추구하는 컨셉과 맞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총량제가 걸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컨셉과 다른 기업과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까운 2년 전에도 이 수의계약으로 그 양산시장의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부산시도 솔선수범해서 광역단체장께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 수의계약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해서 한 업체와만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새로운 신생업체도 충분히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강소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 OTT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국제 시상식이 오는 10월 8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립니다. 이번 글로벌 OTT 어워즈는 아시아 지역으로 후보 작품을 한정했던 기존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ACA를 전 세계 콘텐츠를 대상으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부산대병원이 20일 동안 이어진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도사는 파업 핵심 쟁점이던 이정규직의 정규직 전원을 비롯한 중재안에 합의하고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던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 부산대병원의 진료를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삼락둔치 일대 낙동강 하천 부지 250만 제곱미터가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부산시는 철새, 사람, 공유, 야생 등 4개 주제구역으로 나눠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방정원을 3년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한 뒤 국내 최대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로 둔화하며 지난 2021년 9월 2.4%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0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포도가 각각 25%, 24.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반면 경유는 34.1%, 휘발유는 23.2% 하락했습니다. 부산 문화의 상징이 될 오페라하우스가 과연 제때 건립될 건가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나 재시공에 준하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게 된다면 공시 지연에다 예산 문제까지 그 파장은 지금까지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 포커스인 향후 전개될 상황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